출발 새아침. 최근 2주 사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 중인 나라가 20개국이 넘고 중국의 경우 살처분 규모가 100만 마리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4,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살처분되었다죠.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백신이나 예방력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살처분밖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축산 양돈 농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지만 속상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축산 농가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에 처음으로 발병이 됐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16일에 경기도 파주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 5마리가 폐사를 했고 어제 오전 6시 반에 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8시간 동안 일단 이동 금지에 들어간 상태고 관련 농장의 돼지들 한 3,950마리 정도 살처분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연천에서도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 중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But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지금 발병국을 다녀온 누군가 또는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일단 농장주를 비롯해서 근로자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진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이 농장에는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도 설치가 돼 있다 그래요. 잔존 음식물을 사료로 또 쓰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결국 이제 외부인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네. 추석 때 다녀간 친인척 또는 사료 반입, 돼지 반출할 때 또 관련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벗 오늘은 더블벗입니다. 그러네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았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더욱이 지난 5월에 이제 북한에서 이게 발병하고 난 뒤에 이 당정협의 끝에 국내 발생 즉시 중대본을 가동해서 즉각 대응하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돼지열병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있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WFM 네.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WFM 대표도 해외로 또 나가 있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좀 네. 뒤늦게 들어왔는데 이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피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입니다. 코링크피 대표가 또 이 WFM 대표를 겸하기도 했어요.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투자라서 투자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WFM에서 매월 200만 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났죠. 정 교수는 자문료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WFM 관계자들은 오촌 조카가 처음 정 교수를 소개를 해줬다. 이자 또는 수익금 성격이었다. 경영회의도 참석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보도 타고 있고.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WFM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거의 대표처럼 행세를 해서 이 회사 또한 차명회사 아니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일단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다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But 또 다른 또 이상한 또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WFMN은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그러니까 조 장관의 처남이 또 뭐 코링크 피에 또 투자도 하고 지분도 획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처남이 일하는 해운사 임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을 주로 한 뭐 좀 상대적으로 작은 해운사라 그래요. 처남이 근무하는 회사가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2017년 8월 달에 한국해운연합 회원 자격을 획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연합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 장관 측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투자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검찰이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천조카 구속영장에 공직자윤리법 부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검찰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해운사, 네. 해운사가 조 장관 측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투자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뭐예요? 조 장관 측이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해운연합 회원 자격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자격을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혹이 그렇게 제기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해서 논란인데 이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도 이걸 반대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이제 최근 보도한 내용이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현 쪽에 사실은 그 어민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제 손해를 좀 많이 입었다는 거죠. 한 16% 수준으로 어획량이 이제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배출 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 정도는 남아 있고 이게 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예. 우리 정부는 이런 속에 이제 16일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63차 IAEA 총회에서 그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공론화를 했죠.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트리튬, 삼중수소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 아니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튬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거 그대로 좀 흘려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일본 정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우리 정부의 지금 공세전이 좀 의외로 좀 먹혀들 여지도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제 여론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방사선이 약한 트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소식 들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대한민국이 지금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제일저자 논란, 삭발 전국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이죠. 어제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있었고 연천 농장에서도 의심되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단 당국에서는 연천 농장과 파주 농장 사이에 역학관계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경기 북부 지역 이미 확산 국면으로 접어든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걸 알아야 이기는 법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주 소식 이어서 연천에서도 좀 의심된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확진 판정이 났군요. 네, 저도 연락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확진이 되면, 확산이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경로를 좀 다양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문장주가 해외도 안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방역을 열심히 하셨던 상황이긴 한데 그 다른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북한에서 내려온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좀 접경 지역에서 두 군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접경지 주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구제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처음이란 말이죠. 구제역하고 돼지열병하고 좀 차이가 뭐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확히 어떤 전염병일까요? 구제역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기본적으로 병원체 자체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병의 증상도 다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 자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지금 작년부터 중국 발생한 이후부터 굉장히 대책도 많이 세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농가 교육도 많이 하고 농가에서도 대비도 많이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축을 키우다 보면 사실 가축들도 병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병은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어떤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일단은 이 바이러스성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고열과 그다음에 네. 출혈과 그다음에 높은 폐사율인데요. 폐사율이 지금 100% 무조건 죽는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 정도나 그 이상 정도라 그러면 한 20에서 80% 정도의 폐사율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 유전형이 좀 강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것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폐사율 자체가 좀 높은 수치가 나올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구제역하고 다른 거는 구제역은 일단 백신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구제역과 달리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백신 등 치료제나 예방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치료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불가능한 건 사실이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기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복잡한 구조 중에 있는 단백질 중에는 일부 이제 숙주의 어떤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그런 그 단백질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구제역은 예를 들면 단백질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돼지열병은 2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처분밖에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갖고 있는 방법은 살처분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은 존재하고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에 신고를 하고 조기에 빨리 박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근데 처음 이 병이 보고된 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이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 좀 굉장히 전국적으로 창궐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30년 만에 종식을 다 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발생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2007년 이후에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 보호가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이 좀 서쪽 유럽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주로 전파되는 요인이 메시지 때문에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혹시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또 이런 전파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전파되는 경로는 직접적으로 아픈 돼지하고 건강한 돼지가 접촉했을 때 전파가 가장 쉽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어떠한 물건이든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지하고 접촉이 됐을 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는 차량에 묻혀 있거나 해서 그것들이 이동을 해서 원거리로 가서 다른 지역에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 만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한 4일에서 2주 정도를 잠복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일에서 2주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뭐 2주 정도가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유전형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 4일에서 한 7일 정도 사이면은 잠복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실험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농림부 장관이 돼지 사육 농가의 잔반 유입을 일단 금지시킨 상황이고 잔반 사육 이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라 말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바이러스가 오염된 것들이 농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달리 공기 전파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돼지하고 접촉을 통해서만 돼지가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접촉되는 경로들을 차단한다 그러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잔반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반 속에 혹시 오염된 돼지고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돼지고기가 있거나 가공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돼지한테 먹이게 되면 돼지는 정말 쉽게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반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 지금 저희 청취자들의 그 질문 한 2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2939 쓰시는 분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소 가축 농가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과에는 영향을 주는데 뭐 닭이나 그렇죠. 소 이런 쪽엔 괜찮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982 쓰시는 분께서 어제 돼지 목살을 샀는데 굽는 과정에서 흰 비지 같은 고름농이 나오던데 이게 주사제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놔뒀습니다 이러시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상관없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뭐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방하고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게 뭐 그 부분은 제거하시고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이번에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곳하고 유입이 있었다거나 전파가 될 만한 경로가 없었다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뭐 방역 공조가 있었다면 좀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던가 뭐 이런 좀 전반적인 그 유입 경로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들어온 원인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요. 네.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농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나갔던 차량이나 그 농장에서 나갔던 돼지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후에 갔느냐라는 부분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 이후에 확산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학 조사가 일단은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접경 지역 근처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뭐 북한에서 넘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혹시나 이제 죽은 멧돼지 사체가 있는지 일단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봐야 되지만 나가는 것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한 5일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그냥 교수님께 딱 여쭤보고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네,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감염되어서 확진이 되거나 감염된 그런 동물은 우리나라는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돼지고기 열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선우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죠. 또다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 같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야가 국회 일정에 다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인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이번 합의 관련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사실 화요일부터 예정됐던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 국무위원 출석의 건으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대정부 질문은 기존대로 운영을 계속 하는데 22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께서 방미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갑작스러운 방미 계획이라 거치 수행하는 이제 부처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나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산자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다른 포럼으로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수년하게 되는, 그래서 26, 27 그리고 30일 이렇게 4일간 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예.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장관들 일정을 고려해서 이제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제 무산이 됐었었는데 26일부터 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은 네. 결국 조국 장관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대정부 질문을 하는 개별 의원들이 장관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은 네. 개별 대정부 질문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경우는 부처 장관이 사실상 본회의장에 그냥 참석하는 정도의 역할만 부여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난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당일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이 지금 예정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행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결국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뭐 조국 장관은 인정한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장관 임명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명이 되었다면 그거는 그대로 또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의 문제이지, 존중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서 장관의 지위는 부여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네. 지금과 같이 청문회 과정이나,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네. 직접 피의자 신분의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또 본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이중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돌리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의견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동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의 정국의 중심에는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조국 피의자 장관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국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내내 이 조국 문제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초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투쟁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뭐 단식도 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바른미래당도 혹시 뭐 어떤 종류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할 독자적인 게 있을까요? 저희로서는 일단 뭐 장외투쟁보다는 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한국당과 교섭해서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장 외에서 투쟁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네. 서명운동 등을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부산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도 반조국 연대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당과의 연대 이게 바로 이제 서명운동 같은 걸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 부산에서 네. 부산 시당 차원에서 조국 반대 연대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집회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외 지역에서는 개별 시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서울시당에서는 그것을 거부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정서나 아니면 그 연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도당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부산 시당의 경우만 지금 연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산만 일단은 연대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근데 지금 다른 정당하고 그 반조국 연대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당대표 입장하고 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사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뭐 송구스럽지만 저희 당의 지금 상황들이 예. 뭐 당대표 중심으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당 구성원들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냥 뭐 단순히 뭐 통합과 연대의 차원에서 지금 조국 문제를 바라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이나 외부적 시각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학규 대표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못할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반조국 연대를 고리로 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통합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빅텐트를 모이자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더 농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전혀 저는 어디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반조국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연대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을 당대당 통합이나 무슨 뭐 또 다른 연대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이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것을 연대의 틀에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당대당 통합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 질문 보내주시고요. 지금 오신환 대표님 지금까지 여쭤봤던 것하고 약간 좀 결을 달리해서 다른 문제를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의 예방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예방을 거절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끝내 조국 지키기를 벌이지 못한다면 극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한 대결이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 자체를 저희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청문회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한 달 넘게 뜨겁게 달궜던 지금 조국 사태가 네.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나 뭐 기본적으로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행하고 그 이슈의 중심에는 또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자초한 측면이 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이 모두가 그냥 장관으로서 그냥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국 피의자 장관을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권이 결과적으로 이 조국과 뜻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을 다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아집에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정면으로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극한적인 대결에 대한 책임 이것은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극한 대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뭐 딱 꼭 꼬집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부 의사를 계속 밝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이 부분에 총 집결해서 네. 지금 앞으로 있는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모든 의사일정들이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실상 에너지 소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국가 안보적 측면, 또 지소미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가.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일이 조국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께서 고집스럽게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책임은 저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파면 등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가 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특별히 어떤 장관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부인과 온 가족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의 장관 스스로가 지금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체계 안에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 인식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장관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그렇군요.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5초만 여쭙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추석까지 10% 넘지 않으면 사퇴한다 그랬는데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퇴해야죠. 그거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켜주길 바랍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길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해서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마쳤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